네, 안녕하세요. 이광호 세무사입니다. 저는 주로 대한건설협회 등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가 처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세무사로 활동한 지 한 2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한건설협회에서 10여 년 정도 여러분들의 건설 회계와 세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도급 관련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을 바탕으로 건설 회계 세무 기업체들과 같이 상담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건설 회계와 세무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여러분과 같이 18강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강의에서 주로 말씀을 드릴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무자들께서 대부분 보면은 이 건설회계와 세무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건설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그리고 세무적인 특성도 다른 업종과 다르게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설업 회계의 어떤 기본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실질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등록 기준이 있죠. 기준 중에서 이 실질 자본금이라고 있는데 실질 자본금은 이 생명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에서는 이 실질 자본이 건설업에 대한 그 처음에 면허를 내죠. 낼 때 등기부에 등록 기준 자본금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 기준 자본금 이상을 갖춰야 건설업에서 어떤 계속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실질 자본금이 등록 기준 자본금보다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든지 등록 말소를 하게 돼서 건설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평가에서 수주를 하려면 신용평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비율, 특히 재무 비율이 중요한데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재무 비율이 뭐 동종업종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수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적인 영업활동,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정산 측면에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세금 신고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세금 신고 이 부분은 결국은 이익이 많이 나게 된다면은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질 자본금의 문제가 생기고 또 신용평가에서 상당히 비율이 낮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건설업은 이 세금 신고 이쪽보다는 실질 자본금이라든지 신용평가 이쪽을 더 주의 깊게 해서 실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세무관리 또는 회계 처리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목적인데 일반 업종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신용과 관련돼서 뭐 금융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또는 세금 신고 목적이지만은 건설업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실질 자본금 심사라든지 이 적격 심사,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 이 도급순위죠. 도급순위, 그리고 신용평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무 비율, 특히 뭐 전문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이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평균 비율 이상으로 갖추어야만 이제 수주를 하게 되죠. 다음으로
건설업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경에서 발급시기입니다. 이 세경에서 발급시기라는 것은 이제 공급시기를 위배했을 때 매입세 불공제 또는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업은 이해관계자가 발주자, 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만약에 잘못했을 때 그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실무에서 이제 그 민간 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라는 하도급 계약서를 가지고 공급 시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공급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선급금 부분하고 기성 부분은 잔금입니다. 이 잔금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이 기성금의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는 그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고 해가지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 생계한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시행사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할 때 분양계약서에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을 부가세법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그때 반드시 여러분께서 생계한서를 꺼내야 된다. 그래서 부가세법 가장 중요한 이 세금계약서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이 계약서, 이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 이 계약서는 처분문서죠. 상당히 중요한 나중에 어떤 입증 책임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 이 계약서에 맞게끔 수익연서를 발급해야만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과세표준 안분계산이죠. 안분계산은 이 도급 현장하고 분양 현장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도급 현장은 주로 이제 시공사하고 이제 분양 현장 같은 건 시행사죠. 시행사 그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과면세 현장 관리인데 건설업은 크게 과세 현장, 면세 현장, 그리고 겸업 현장, 그리고 본사가 있죠. 본사 이런 어떤 과면세가 겸업이 됐을 때 이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해야 될 것인가? 이 안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특히 이제 면세 현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건설 영역도 면세고 그리고 분양도 면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재를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 건축자재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계한서를 수취하게 되고 부가세를 부담하죠. 근데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이 면세 현장과 관련, 즉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 공제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 현장별로 과세표준 안분계산, 특히 도급 현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주택 같은 경우에 형태별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부분을 단독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것을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과면세 85평방미터 이하 판단할 때 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중주택이거든요. 이 다중주택은 호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더라도 건물 일동 전체 면적 가지고 과면세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다중주택을 건설 영역이라든지 또는 다중주택을 분양할 때 이것은 전부 다 과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이 가구별 면적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구별로 85평방미터 이하면은 면세가 되다 보니까 건설 영역도 면세, 분양도 면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 부분은 그 세대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준주택. 요 준주택 중에서 준주택이라는 것은 그 주로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이제 공동 생활시설이 있죠. 생활시설. 뭐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도 과세, 건설 용역도 과세. 그리고 이렇게 과면세가 겸업하다 보니까 이 도급 현장, 만약에 도급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면세분이 얼마, 과세분이 얼마에 대해서 생리안서 또는 계산서를 끌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래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면세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은 과세입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가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 부담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토지 건물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과세 현장과 면세 현장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안분 계산할 것인가. 그럼 안분 계산하고 추후에 또 정산하는 절차가 있죠. 확정신고 기한 또는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 과세와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건설업에서는 이 현장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현장별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진행률 계산이라든지 또는 과면세 안분 계산, 또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소득세에서 또는 주민세에서도 이 현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별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입부가세라는 부분이 건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만약에 면세 현장에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그런데 이 건설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그 건축재재를 사올 때는 이 도소매업자이기 때문에 항상 세금세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 10%만큼 건설업자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죠. 취득원가의 계산은 되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이 도소매라든지 제조업과는 특이한 계정감이 많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매출채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건설업에서는 공사 미수금, 공사 선수금 이런 계정과목을 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대형 건설 회사에서 그 수주비라든지 또는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선급 공사원가 계상 부분, 그리고 건설용지, 이 공제조합 출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등록 기준 자본금의 보통 20%에서 50% 범위 내에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25% 정도를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출자는 매도 가능 증권, 비유동 자산으로 해결을 합니다. 하고 나중에 추후에 연말에 가서 이 매도 가능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서 매도 가능 증권은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증감이 발생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 유가증권 평가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본을 증감시키죠. 증감시키는데 이것은 실질 자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원가에서 이 공사원가는 진행률 계산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현장별로 공사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공사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애주비, 경비가 있는데, 이 노무비와 애주비는 특히 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은 건설업에서 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과 관련된 어떤 보수 총액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류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특히 건설회사에서 이제 산재 고용보험이 많다 보니까 이 예주비를 재료비를 이렇게 분산해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확정전산을 할 때 상당히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은 재무적 피해 계상한다는 뜻이에요.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세법에서는 결산 조정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재무적 피해 반영을 해야 된다. 이때 인도 기준은 이 부분은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공사 완료 시점에서 인식하는 부분이고, 요 진행 기준은 건설회사가 발주자한테 그만큼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인식하는 방법, 주로 그 누적 공사 원가에 따라서 이제 진행률을 계산하게 되죠. 요거에 따라서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진행 기준이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인도 기준 같은 경우는 중소 건설회사들 1년 미만 단기 공사에 대해서는 인도 기준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도 기준 같은 경우는 공사 완료 시점에서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인식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공사 원가 부분은 이 미성공사라는 재료비, 노무비, 예주비, 경비가 요 부분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재고자산으로 계상이 되죠. 그래서 이 인도 기준에서만 미성공사는 재고자산이 나타나고 진행 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예약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약매출은 주로 이제 그 시행사에서 분양 매출할 때 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게 되죠. 잔금. 그래서 예약매출은 주로 선분양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 금액을 인식해야 되고요. 부가세법에서는 대부분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라서 공급시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도급공사는 주로 이제 시공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고, 부가세법에서는 주로 완성도 기준에 따라서 수익계산서를 주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 공사를 하거나 또는 분양을 할 때 나중에 후발적 사유에서 계약이 해제가 될 수가 있죠. 해제가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민법상 해제라는 것은 소급표에 의해서 당초부터 공급이 없었던 걸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끌어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 해제 시점에서 해약일 날 수정세금을 끌어야 될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해제 시점, 해약일 또는 해제일, 그리고 공사손익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69조에 그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있죠. 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진행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부가세 과세표준 있죠. 과세표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상 공사수익과 법인세법상 공사수익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을 통해서 수익금액을 산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에서는 부가세 과세표준하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차이입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에서는 뭐 고정사연 매각이라든지 간주공급 또는 거래 시기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인데 법인세법상 수익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해요. 이게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고, 그리고 이제 건설업은 이 노무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 인력회사가 있는데, 인력회사는 이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이게 인력공급업입니다. 인력공급업이고, 직업소개서는 이것은 고용할선업이잖아요. 고용할선업.
요거에 대해서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인력공급업은 부가세 과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계안전을 수주하게 되고 요 고용알선업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수주하게 되죠. 계산서를 수주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생계안전을 수주했을 때 이것은 파견법에 의해서 파견법 제5조에 보면은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떤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이제 그 노무 부분을 주로 이제 십장이나 뭐 오야지 작업반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품떼기 약정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다시 또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이거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장이나 오야지 작업반장이 사업자 등록을 못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적용 신고에서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8일 미만으로 이제 개정이 됐죠.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이 예주비가 중요한데 이 예주비라는 것은 공급자가 건설업자입니다. 건설업자인데 이제 전문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준 금액이죠. 하도급. 그래서 예주비로 처리하고 전문 건설업자는 공사 수익으로 계상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 예주비는 이 산재보험료, 즉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즉 보통 이제 계산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 보수총액을 추정을 하죠. 만약에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총 도급금액 곱하기 노무비율 그리고 보험료를 이렇게 적용해서 추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보수총액이 전년도에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고지가 되죠. 그런데 이 계산보험료 요 부분은 그 전년도라든지 좀 추정해서 이제 4회에 걸쳐서 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확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직영인건비에다가 예주비의 30% 이제 보험료를 곱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산보험료를 2019년도에 납부하고 2020년도 3월 달에 확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것이 있는지 환급받을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 확정보험료입니다. 종합건설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주비가 한 50% 이상 차지합니다. 근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또 직접 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도로 다시 또 하도급을 못 합니다. 이 전문건설업은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29조 3항에 의해서 재하도급을 금지하다 보니까 이 예주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건설업에서 여러분들 주식 이동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이 건설회사의 특징이 주로 이 배당을 실질적으로 어떤 배당을 하지 않다 보니까 유보이익이 과대계상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실질자본금이나 신용평가 때문에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주당 가치, 주식 가치는 순자산 가치하고 순손익 가치 두 개를 더해 가지고 평균액으로 이 세법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충적 평가거든요. 그보다 낮게 양도한다든지 높게 양도했을 때 또 상속 증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명의신탁 부분인데 이 명의신탁은 건설회사에서 처음에 만약에 과점주주라고 하죠. 우리가 과점주주에서 본인 플러스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라고 봐가지고 이것은 지방세,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그 과점주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2차 납세 의무를 져야 되거든요. 납세 의무.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주식을 분산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사오려든가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낮게 취득했다 또는 명의신탁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명의신탁이라는 확인되면은 이 명의자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명의자한테 증여한 것으로 의제를 해버립니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납세 의무자는 이제 실질 소유자한테 개정은 됐는데 이랬을 때 어떤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동도급공사죠.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조인트해서 도급을 받는 건데 의무적으로 이제 지역 의무 공동도급이라든지 이런 중소건설회사와 지역 건설회사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 참여에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그런 형식적인 공동도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주로 우임시공 부금 현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 그리고 이 계약상 지분하고 실질적 지분 정산 차이를 어떻게 주는 것인가. 이 공동원가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여서를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인가. 이게 공동도급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주로 이 앞으로 18강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